안녕하세요. 전 평소에 사연 채널의 얘기들을 즐겨 듣는 여자입니다. 제가 겪었던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사연 신청에 나서는데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신청하는 만큼 여러분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부터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민망하지만 전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란 인물이에요. 제가 3남매 중에 막내이고요. 위로 언니와 오빠가 있어요. 셋 중에서 저만 나이 터울이 꽤 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딱 막내스럽게 자랐던 것 같아요. 조금 어설프고 서툴러도 부족해도 응석바지처럼 굴어도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용인받는 게 많았던 듯 싶네요. 언니는 첫째라서 그런지 저보다 확실히 어렸을 때부터 의젓했어요. 제 기억 속의 언니는 온통 책임감 넘치고 신중하고 그러면서도 예민한 기질이 좀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학창시절의 성적은 항상 전교권에 들었던 모범생이었고요. 대학은 스카이라고 불리는 최고 명문대 3곳 중에서 한 곳을 나왔습니다. 난 내 능력을 꼭 인정받을 거야. 능력을 멋지게 펼치면서 살아야지. 대학생 시절이었던 언니는 누구보다 포부에 가득 찬 인물이었죠. 언니가 그런 자신감으로 무장할 법도 했던 것이 저희 집안이 회사를 운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손꼽히는 그런 큰 기업 같은 건 아니고요. 하지만 해당 업계에서 제법 탄탄한 행보를 보여온 중소기업이었고 언니가 대학생이던 당시에 저희 친할아버지께선 회장직에서 내려올 준비를 하고 계신 시기였죠. 저희 아빠에게 물려주시려고 말입니다. 저희 아빠는 5남매 중에서 셋째이신데요. 2남 3녀, 5남매 중에서 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실무를 익히기까지 한 사람은 오로지 저희 아빠뿐이었어요. 친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당신의 자식들 중에서 당신의 성향이나 성격이 똑같은 건 저희 아빠 한 명뿐이라고 일찍이 못 박으셨죠. 고모들이나 작은아빠는 회사에 한 몸 바쳐서 일을 하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그게 안 맞았던 겁니다. 예전엔 고모부들이 자리의 욕심들을 잠깐 내기도 하셨었는데 까다롭고 깐깐한 친할아버지의 기준에 모두 합격하지 못하셔서 제 풀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셨던 전적들이 있었네요. 하지만 특이한 건 다들 장사인 일가견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 아빠를 제외한 4분 중에서 3분이 장사로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성공을 하셨고요. 나머지 한 분인 막내 고모는 뒤늦게 시작하셨던 디자인 공부에서 적성을 찾으셨고 그쪽으로 쭉 나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인물은 저희 아빠뿐이었고 아주 평화롭게 남매들이 회사 경영 문제로 누가 이어받니 마니 하면서 싸울 필요도 없었답니다. 그럼으로써 당연히 저희 아빠의 자식들이 자연스레 미래를 이어갈 제목들로 비춰지지 않았겠어요. 언니는 본인이 첫째로서 남다른 포부를 가지고 모범을 보일 각오였던 겁니다. 이왕이면 사내 녀석이 일을 해보는 게 낫지. 그러나 친할아버지께서는 꽤 보수적인 분이셨고 여자보단 남자가 중요한 일을 한다고 믿으셨습니다. 예전에도 고모들보단 차라리 고모부들에게 회사 일에 대한 기대를 거셨던 분이었으니 말 다 했죠. 그래서 언니가 영민하고 똑부러지고 대학마저 명문대 간판을 다는 것으로 증명을 이어갔음에도 친할아버지께서는 오빠 쪽에 더 기대를 하시는 눈치였어요. 저희 아빠를 향해서도 종종 아들이 재산이다라는 발언을 하셨었고요. 그때마다 저희 아빠는 먼 산을 바라보시며 모른 척 하셨지만 회사를 세우고 읽어온 장본인이신 친할아버지의 지론을 완전히 무시하시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언니에게 일찍이 좋은 시집자리를 권하셨던 것이겠죠. 언니가 형부를 만났던 건 고작 26대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되게 어린 나이인데도 그 당시로 봐선 꽤 어리다고 생각될 정도였었네요. 언니는 그때 대기업에서 짧게 1년 정도 인턴 생활을 거친 뒤 좋은 기회가 생겨서 새로운 경험을 쌓겠다며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2년 가까이 일을 하다가 귀국한 직후였어요. 그런데 언니가 돌아오자마자 집안에선 선을 보라고 했죠. 내 나이가 몇인데 선은 무슨 선이에요? 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때지 선을 볼 때가 아니에요.
당장 결혼하라는 건 아니잖아. 너도 장단은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너도 27이 되는데 그렇게 썩 어린 나이도 이젠 아니야. 엄만 진짜 내 입장이나 마음은 항상 생각도 안 해주시고. 일단 알았어요. 선인지 뭔지 보기는 해볼게요. 언니는 친할아버지가 키워낸 자랑스러운 회사이자 이젠 아빠가 대표로 얼굴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27이 되는 봄날에 채용 시즌에 당당히 회사로 입성할 계획을 언니는 가지고 있었고 학력이나 뭘로 보나 자격이 차고 넘치는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회사로 들어가 한자리를 차지하는 일은 없었어요. 대신 언니는 27의 늦가을에 결혼식을 올렸죠. 언니보다 4살 많은 형부의 직업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형부의 집안은 소위 배울 만큼 다 배운 두뇌파만 가득 모인 엘리트 집안이었고요. 친할아버지께서 무척이나 흡족하게 마음에 들어하시며 언니와 형부의 결혼을 진작에 추진하셨던 거예요. 결혼 후에 형부는 변호사 일을 미국으로 건너가서 수년 동안 하게 됐고 언니도 함께 미국 가서 살게 되며 그렇게 영영 회사로 입성하겠다는 길과는 작별하게 됐던 것이죠. 결혼 2년 만에 출산을 했고요. 그래서 조카 2명 다 미국 출생입니다. 미국에서도 뉴욕, 그것도 뉴욕 한복판에서 좋은 집에 살며 여유롭게 일상 보내다니. 내 딸이지만 정말 팔자 한번 기가 막히게 타고난 것 같다. 다들 그렇게 살고 싶지만 못 사는 게 현실이잖아. 그런 면에서 내 딸은 1%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 지구촌에서 1%. 저희 엄마가 막역하게 지내시는 당신의 친구분과 전화통화를 하시며 지으셨던 웃음이 가짜가 아니고 진심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더랬죠. 친할아버지께서 워낙 치열하게 살아오셨던 분이라 그런지 친가는 잘 사는 집안이었지만 외가는 딱히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사남매 중에 둘째이신데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는 당시에 나오지 못하셨어요. 학교를 다니는 대신에 돈을 벌러 다니셔야 했거든요. 나중에 검정고시로 학력을 따내셨었고요. 가난의 서름을 잘 아시고 그걸 지긋지긋해 하셨던 엄만 아빠와 결혼하시고 나서 맛본 새로운 인생을 감사해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니 엄마의 기준으론 당신의 큰딸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행복만 가득한 그런 인생을 잘 찾아갔다고 생각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정작 언니는 휩쓸리듯 하게 된 결혼 이후에 미국으로 건너가기까지 하자 우울증에 걸렸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애들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 거기에 정신을 집중하기로 해서 다행히 타개법을 찾았고 그 덕에 언니가 우울증으로 고통스러운 길을 걷지 않고 무사히 일상을 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그 속에 허무함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하고도 좋고 내 새끼들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만 그럼에도 가끔 허탈해질 때가 많은 것 같아. 내가 이러자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꿈을 키웠던 건가?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원래 원했던 인생이냐고 누군가 나한테 묻는다면 그건 아니라고 대답이 나올 거거든. 이미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어쩔 수 없이 순응하고 사는 것뿐이야. 어렸을 적 제 눈에 대단하게만 보였던 언니가 스스로의 인생에 씁쓸한 평가를 내리는 걸 보니까 제 기분이 이상하고 슬프더라고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무언가 답답한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언니가 이랬다면 저희 오빠가 그럼 경영의 길을 잘 걸었냐고요? 기대를 받은 유일한 아들로서 당연히 그렇게 된 것 아니었냐고요? 그런 질문이 들어온다면 글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 오빠도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었어요. 학창시절의 성적은 언니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그런데 수능에서 죽을 썼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죽을 써버렸어요.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본연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 주요 패인이었습니다. 어지간하면 그냥 성적 맞춰서 대학 가고 싶은데 너무 크게 망해버려서 차마 그러겠다고 할 수도 없네. 이걸 어떡하지? 성적이 발표되었을 때 충격에 빠진 오빠가 머리를 싸맸어요.
재수를 너무나도 하기 싫지만 이 성적으로는 차마 뭘 해볼 수도 없다는 것이 오빠 스스로도 너무 눈에 잘 보였던 거죠. 친할아버지의 불호령이 있었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재수학원에 들어갔던 오빠였습니다. 제일 이름이 있고 유명한 재수학원이었고요. 집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며 오빤 재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러 당시 수능을 보던 날이었어요. 오빤 너무 긴장을 많이 한 나머지 복통이 났고 꾹 참으면서 어떻게든 시험을 봤지만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잘못 먹고서 크게 체하게까지 했습니다. 도시락 메뉴는 문제가 없었는데 오빠가 복통이 좀 있던 상황에서 긴장이 안 풀렸는데 밥을 먹으려니까 그게 소화가 안 됐던 거죠. 결국 오빤 식은땀을 흘려가며 간신히 정신만 놓지 않은 채로 오후 시험을 받고 당연히 성적은 기대 이하였어요. 모의로 시험을 보면 성적이 잘 나오는데 실전에만 갔다 하면 줄줄이 미끄러지는 게 오빠의 특징이라는 걸 그때 온 가족이 눈치를 채게 됐죠. 그리고 오빤 삼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번엔 공부를 하는 것을 주력으로 두지 않고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체력을 단련했고 정신력을 키워갔습니다. 그 결과 그나마 성적을 잘 거둘 수 있었고요. 1차로 바로 합격하진 못했지만 추가 합격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은 역시나 스카이로 꼽히는 곳 중 한 곳이었고요. 참고로 언니하고 같은 대학은 아니랍니다. 언니는 그 수준의 명문대를 한 번에 가고도 남았던 인재였지만 오빤 삼수 끝에 추가 합격으로 들어갔었고 군대도 남들보다 조금 늦게 다녀왔어요. 학업 때문에 늦게 군입대는 했었냐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고 다른 이유가 있었답니다. 무서워서 안 되겠어요.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룰래요. 군대를 가는 것이 무서워서 자꾸만 이 핑계와 저 핑계를 대가며 오빠가 입대를 미뤘거든요. 오빠가 그런 이유로 군 입대를 미룬다는 것이 창피하셨던 저희 부모님은 중간에서 다른 이유를 만들어내시며 친할아버지의 귀에 진실이 들어가는 걸 막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숨긴다고 숨겨질 것이 아니었죠. 결국엔 친할아버지께서 다 알게 되셔서 엄청난 불호령이 내렸고 오빤 덜덜 떨면서 군대에 들어갔어요. 여차저차 군대를 다녀오고 나선 언니와는 다르게 나중에 회사를 이끌어갈 제목이라는 기대를 받았던 오빠였죠. 그러나 실무 감각을 기르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는 아빠의 판단에 따라서 오빠는 어느 중견기업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사회 경험과 경력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오빤 그곳에서 동료가 다리를 놔줘서 새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새언니는 영어학원에서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대학은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에서 영문학과를 나왔고요. 어렸을 때 3년 정도 캐나다에서 살다 온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로 특이사항이 있다면 영어학원의 건물이 새언니의 고모부 되시는 분의 소유라는 것이었네요. 영어학원의 원장은 새언니와의 육총관계였고요. 대략 어떻게 돌아가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꽤 든든하게 갖추고 사는 집안이었기에 그 정도면 허락할 만하다며 친할아버지께서는 새언니의 존재를 처음부터 반기셨어요. 게다가 학원 선생님이라도 누가 선생님 아니랄까봐 새언니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끄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저희 오빤 담이 작은 편이었고 큰일에 약했기에 새언니처럼 옆에서 힘있게 잡아주는 여자가 어울린다는 것이 집안 어른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답니다. 새언니랑 결혼한 이후에 확실히 오빠가 안정된 것이 보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오빠가 공부 머리는 좋고 성격도 그 정도면 착하고 모나지 않은 편이며 인물도 나쁘지 않고 인간관계도 괜찮은데 카리스마가 없었어요. 친할아버진 당연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이었고 저희 아빠는 인상이 인자한 분이신데 은은하게 풍겨오는 강한 기운이며 깊은 눈매가 결코 상대로부터 만만하게 보일 종류가 아니었거든요. 그에 반해서 오빠는 그런 게 부족했죠.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1년 정도가 흘렀을 때였나 어쩌다 보니 자연스레 오빠의 정체를 밝히게 됐다고 해요. 회장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딱히 안 밝히고 입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밝혀졌던 것인데 같은 부서의 사람들은 대략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아닌 경우도 있었는데 상당히 놀라면서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네요.
아빠하고 오빠가 부자간에 이미지가 달라도 너무 달라서 연관이 안 지어졌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오빠로선 민망해질 일이었죠. 어쨌든 오빤 착실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나갔으나 언제나 10% 정도 부족했습니다. 그건 쉽사리 채워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내신 고심이 계속 많았던 거예요. 과연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저 녀석이 시간이 흘러 나중이 되면 그만큼 발전하고 성장해 있을까? 차라리 아들 녀석보다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며느리를 데려다 놓으면 더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참 심란하네. 저 녀석이 특별히 큰 실수를 한 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난 왜 내 아들 녀석한테 이렇게 신뢰가 안 가는 걸까? 이거 참 영문을 모를 일이야. 아빠가 골치 아프다며 고개를 내저으셨고 그 앞에서 엄마는 속상하다는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뿐인 아들을 믿어줘야 하지 않겠냐며 엄만 그런 말씀을 하셨고 아빠는 수긍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는 걸 봤어요. 전 유학 도중에 잠시 귀국해서 집으로 와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전 언니나 오빠와는 달랐습니다. 어려서부터 말괄량의 개구쟁이 막내로 자라온 바였죠. 언니하고 오빠는 어쨌든 학창시절에 성적이 전교권 수준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전 중간 정도였습니다. 전교에서 중간이 아니고 항상 학급에서 중간이었어요. 특출하게 잘하는 것도 그렇다고 좋아하는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친구들하고 즐겁게 떠드는 것과 맛있는 과자를 쉬는 시간에 사 먹는 걸 좋아하는 게 전부인 학생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보며 부모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죠. 그래, 우리 막내는 건강하기만 해라.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아. 엄마는 못 말리겠다는 듯이 절 바라보셨던 눈빛은 결코 언니나 오빠를 향해서는 이뤄줄 수 없는 종류의 표정이었어요. 저에게 진작 기대를 놓으셨고 저를 포기해서 그러셨던 건 아니고요. 언니 오빠하고 나이 터울이 큰 막내인 저만큼은 마냥 해맑게 좋아하는 것만 즐기며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라셨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전 한 번도 학업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행운아였던 것 같네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공부에만 매달리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의 모습에 내심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분명 작년까지만 해도 저와 웃고 떠드는 것에 열중하던 친구도 이제 심각한 얼굴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을 따름이었어요. 결정적으로 진로 상담을 담임 선생님과 마치고 나서 전 저희 언니나 오빠가 나온 스카이 수준은 근접할 수도 없다는 객관적인 지표를 받아들였고 기분이 너무 이상해졌던 것 같아요. 그럼 난 커서 뭘 해야 되지? 난 뭘 하면서 살면 좋을까? 잘하는 것도 없지만 좋아하는 것도 특별히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느껴지기도 했었죠. 욕심도 꿈도 없다는 걸 새삼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러던 시기에 오빠가 세연이하고 처음 만났던 건데요. 오빠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상대가 영어학원의 선생님이란 사실이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영어를 가르친다고? 그리고 캐나다에서 살아본 적이 있다고? 그러고 보니까 이유는 기억 안 나지만 내가 어렸을 땐 미국 가서 살고 싶었는데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꿈도 있었지.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전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충동적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저의 꿈은 유학을 가는 것이었어요. 영어권 국가에 가서 살아보고 싶은데 대학을 다니기도 해야 했으니 그렇다면 유학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두 분 다 동시에 상당히 기가 막힌다는 얼굴로 절 빤히 바라보셨어요. 제가 잠깐의 객기를 부리는 것이고 다음 날이 되면 취소를 외칠 것이라고 확신을 하시는 눈치들이었죠. 그래서 전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유학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제서야 아빠가 진지하게 제 의견을 들어주셨고 엄만 유학 보내는 길을 다방면으로 알아보겠다고 하셨어요. 친구들이 밤까지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할 때 전 저녁 급식이 끝나면 하교를 해서 영어 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20살에 미국으로 떠났고요.
21살 때부터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지방의 전문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엄연히 미국의 대학이었고 땅이 넓은 나라 아니랄까봐 대학 부지도 어마어마하게 커서 즐거운 캠퍼스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이 깨달은 건 제가 전혀 낯을 가리지 않고 주눅들지 않는 성격이라는 것이었어요. 신기할 만큼 대범하고 과감했죠. 심지어 외로움도 잘 타지 않았고요. 전 미국의 서부에 있었고 저희 언니는 미국의 동부에 있었기에 완전히 끝과 끝이었었는데요. 그럼에도 언니는 같은 나라에 이왕 있으면 자주 보고 지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여가 시간에 놀러 오지 않는 저를 향해 섭섭해 했었습니다. 육아 때문에 본인이 이동하기는 어려우니 동생인 제가 그쪽으로 와주길 바랐던 언니였어요. 그러나 전 정말 미안하게도 언니도 조카도 형부도 그렇게 별로 보고 싶진 않았습니다. 애틋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었는데 제가 남들보다 좀 무심하다면 무심하고 개인주의 기질이 강했던 것 같아요. 수업을 안 나가는 여가 시간은 혼자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이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몰랐었거든요. 유학생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서 제 생활비를 벌기도 했었고요. 전 집안에서 독특한 행보를 보이며 약간은 괴짜 같기도 하고 이단아 같기도 한 그런 특이한 경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 말고는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과감하게 지내는 경우가 집안을 통틀어서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대학 졸업장을 따낸 이후에도 전 완전 귀국을 하지 않았어요. 거점을 미국에 두면서 지냈습니다. 작은 기업에 들어가서 인턴 생활을 2번 했었고요. 그러다가 27 여름이 끝나가던 시기에 한국으로 완전히 들어왔어요. 저희 언니는 그 나이에 저보다 훨씬 더 어른스러웠으며 결혼도 했었는데 그에 반해 전 여전히 해맑기만 하고 애 같아서 전 스스로 나이를 먹는 기분이 거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지내서인지 친할아버지께서도 절 향해선 시집 안 가냐는 소리를 전혀 안 하셨답니다. 오만 손녀들에게 빠짐없이 만나는 놈 없냐, 왜 시집 안 가냐, 자리를 알아봐 주랴 이런 소리를 항상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여자는 무조건 20대 나이에 시집을 잘 가는 것이 일단은 능사라고 믿으셨던 분입니다. 그러셨던 분이 저한테만큼은 별 소리를 안 하셨던 거예요. 언니는 절 부러워했고 새언니도 절 부러워했었네요. 저도 다시 태어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아가씨처럼 태어나서 살고 싶어요. 부잣집에서 첫째도 안 되고 둘째도 안 돼요. 무조건 막내로 태어나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 가고 발 닿는 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그렇게 말하던 새언니는 그때 오빠를 내조하랴 육아하랴 바쁘던 시기였어요. 영어학원이 집안 사업이기도 했었으니 육아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일을 놓기보단 학원에 나가서 잠깐씩 사무일이라도 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정말 바쁘고 정신없이 지내던 세연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그때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직원도 아니고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던 거죠. 위치 특성상 외국인 손님들이 꽤 오던 카페였는데 영어 가능자라는 장점을 10분 살려서 일을 했고 다른 곳보다 시급도 높았습니다. 시급을 많이 받는다고 자랑하던 절 착잡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던 엄마 아빠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다들 그냥 전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게 두었죠. 그런 생활이나 계속 이어갔던 제가 29의 봄날에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혼자 배낭 하나 달랑 챙겨서 제주도에 여행을 갔던 참이었고 그때 남편은 시부모님과 시누이 그리고 시조카를 데리고서 총 5명이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시매부는 휴가를 못 내서 출근을 하시느라 바빠졌었고요. 여행 경비인 제 남편이 거의 다 낸 거였죠. 비행기, 숙소, 자동차 렌트를 남편이 미리 다 결제해서 오른 여행길이었으니까요. 시부모님 2분의 생신이 서로 3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생신 기념으로 남편이 선물을 해드린 셈이었답니다. 원래는 남편이 밥값도 다 내려고 했었는데 딱 2번 결제를 했었고 나머진 시누이가 다 냈다네요. 너무 미안해서 이런 거라도 결제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시누이가 막무가내로 카드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심외부와 미리 상의가 된 부분이었고요. 시댁은 사는 수준이 평범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약간 쪼들리며 살아가는 집안입니다. 여유 자금이 넉넉했던 적이 없었다고 하니까요. 시부모님은 서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라신 다음 만난 인연이었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신 다음에도 어렵게 사실 수밖에 없었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당시에 정식으로 결혼식도 못 올리고 그냥 사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다가 시아버지께서 남편이 중학생이었을 때 일을 하시다가 크게 다치시는 사고가 생겨서 수술을 5차례나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이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네요. 여러 번의 수술 그리고 재활 과정까지 피눈물 나는 노력과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일들이었습니다. 집에 돈이라는 게 남아있을 리가 없었죠. 시어머니께서 고생을 엄청나게 하셨었대요. 그 모습을 봤던 시누인 대학을 가지 않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돈부터 벌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가 이를 악물고 자신의 젊은 체력을 담보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남편이 걱정 없이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갈 수 있었다고 해요. 자기 누나가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는지 알고 있었던 남편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공부를 했고 그 덕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오빠하고 제 남편이 같은 대학을 나온 동문이에요. 남편이 명문대를 들어간 덕분에 시댁은 잔치 분위기였고 이젠 살았단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생을 너무 심하게 하셨던 탓인지 시어머니께서 암에 걸리셨던 거예요. 남편이 대학생 시절 시어머니께서는 암투병을 하셨었고 그걸 시아버지께서 지키셨으며 시누이인 쉬지 않고 일을 다니며 돈을 계속 벌었다지요. 다행히 시어머니께서는 엄청난 의지와 함께 회복을 해내셨고요. 남편은 조금 더 폼이 나는 회사 대신에 조건이 더 후한 회사를 택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심해부랑 결혼을 했던 것이고요. 심해부는 아주 인물이 수다분한 분이세요. 성실하고 듬직한 성품의 소유자시라 시누이가 포근히 기대고 싶었을 겁니다. 그 후로 남편은 버는 족족 사치와 일절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며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만 쓰고 나머지는 저축을 하고 그렇게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 남자를 전 제주도의 어느 해안 산책길에서 처음 만나게 됐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제가 잘 사는 집안 딸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었다고 해요. 전혀 그렇게 안 보였으니까요. 사귀고 나서 반년 정도가 지난 후에 제가 자세히 얘기를 밝혔었는데 그때 남편을 충격받은 모습은 영영 못 잊을 것 같네요. 생각도 못했던 걸 알게 돼서 솔직히 많이 당황스럽다. 미안하지만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좀 줘. 정말 희한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부유하게 잘 사는 집 막내딸이라고 하니까 쌍수 들고 환영하기는커녕 낯빛이 하얗게 질려선 난감해하더라고요. 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전 더 남편에 대한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요즘 독특하게 보일 수 있는 저의 자유분방한 면모와 남편이라는 인물이 아주 잘 맞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오히려 이때 전 결혼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부담스러워했으나 제가 밀어붙이는 바람에 계속 만날 수 있었고 결혼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반대에도 직면했었어요. 저희 집안에서 다들 고개를 저었거든요. 집안 수준 차이가 크게 난다는 자명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럴 거라 예상했었기 때문에 전 꼼짝도 하지 않았었고 엄마가 절 나무라셨습니다.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가려 그래? 너와 다른 세상에서 자란 사람이야.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너만 힘들어져. 외가도 가난했는데 엄마는 아빠하고 결혼하셨잖아요. 뭐? 네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니? 참나, 그거랑 이거랑 어떻게 같아? 괜히 우길 생각 마라. 하긴 똑같진 않죠. 그때 엄마보다 지금 그 사람의 조건이 훨씬 더 낫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죠. 제가 맹랑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늘어놓자 엄만 무척 당황해 하시더니 더 이상 대꾸를 못 하셨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더 나은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한다며 절 따끔하게 혼내셨으나 저는 흔들리지 않았고요.
좋은 집안에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에 제가 관심이 없다는 걸 아신 아빤 착잡해 하시면서도 차마 계속 반대는 못 하셨어요. 그리고 언니는 찬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저에게 힘을 실어준 바 있었고요. 본인이 좋아 죽겠다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행복하죠. 어떻게 하더라도 끝까지 잘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게 결혼인데 적어도 좋아 죽겠다는 사람하고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언니는 사회생활을 더 하고 싶어 했었고 회사에 들어가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게 꿈이었으나 결혼을 해서 육아를 하는 현실을 살게 된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목소리를 내니까 울림이 있더라고요. 언니 덕분에 부모님이 제 결혼을 더 시간 끌지 않고 허락해 주셨던 측면이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하네요. 결혼하고 나서 너무 행복한 일상이 펼쳐졌습니다. 남편은 담배를 전혀 안 피웠고 술도 별로 즐기지 않았는데요.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했고요. 성실하게 회사 다니는 것하고 자기 가족밖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걱정할 일이라고는 하등 없었네요. 처음엔 제 남편을 못마땅하게 보셨던 부모님이었으나 조금씩 생각을 달리하시는 것도 보였답니다. 남편은 매사에 차분하고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가식적인 것하고도 거리가 멀었죠. 그래서 차츰 저를 향해 결혼 잘했다는 눈빛을 보내시는 게 느껴졌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희 오빠가 제 남편을 되게 마음에 들어 했었어요. 두 사람이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 좋아하기는커녕 오히려 떨떠름해 하던 게 오빠였었죠. 아무래도 삼수 끝에 추가로 합격했던 기억이 강렬했나 봅니다. 본인과 다르게 제 남편은 대학도 한 번에 들어갔었고 군대도 21살에 일찍 갔었거든요. 인상까지 침착하고 진중한 제 남편을 저희 오빠가 어찌 보면 경계하면서도 질투를 했던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남편은 결코 자기 처가 식구를 적으로 돌릴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희 오빠에 대해서 남편한테 자세히 말을 해줬었는데요. 그러자 감을 잡았던 것인지 남편은 그 이후로 오빠 앞에서라면 조금씩은 항상 오빠를 추켜 세워주고 정말 별것 아닌 사소한 부분도 오빠의 공으로 돌려줬습니다. 남편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기에 본인이 진짜로 느낀 부분에서만 그렇게 굴었고요. 덕분에 진심까지 갖춰줘서 오빠가 제 남편을 되게 좋게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빠가 아쉽게도 한 끗이 부족했어요. 그 한 끗이라는 것은 카리스마라는 것으로도 정의를 내릴 수 있었고요. 남편에겐 오빠가 가지지 못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그 부분을 아빠가 알게 되셨고요. 자식인 전 회사에 들어갈 생각도 회사 경영에 관심조차 없었지만 당신의 사위인 제 남편은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고려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을 회사로 불러들일 생각을 하게 되셨는데 그걸 알고 오빠가 좋은 생각이라며 칭찬을 했던 거예요. 그때 아빠가 깜짝 놀라셨다네요. 언제 이렇게나 제 남편이 저희 오빠의 눈에 들어왔던 건지 너무 궁금해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회사로 들어오지 않겠냐는 제안이 정식으로 제 남편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고민이 시작됐죠. 전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입장이었고요. 시댁 식구들은 앞날을 고려해서 회사로 들어가면 좋겠으나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그걸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고민을 깊게 하면서 주저하기도 했었지만 결국엔 입사를 결심했어요. 마침 채용 시즌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남편의 정체를 회사 사람들은 알지 못했고 경력직 인재가 들어왔다고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제 남편은 분위기를 파악하며 적응하는 것부터 차근히 시작을 했고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과 소통을 해가며 일을 새롭게 익혀나갔습니다. 귀찮은 업무를 떠맡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불평하는 법이 없었죠. 묵묵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남편은 주위로부터 신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사에 겸손하고 성실한데 아이디어를 내야 할 때가 오면 몸을 사리지 않고 여러 가지 안건을 내놓기도 하니까 다들 좋게 보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성과로 이어졌어요. 남편이 적응을 너무나도 잘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빠는 무척이나 흐뭇해 하셨고요.
우리 말괄량이 막내딸이 결혼하나는 아주 기똥차게 든든한 사람하고 잘했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면 입가에 웃음을 감추지 못하신 채였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얼마인데 결혼까지 했건만 여전히 저를 말괄량이로 취급하는 것에는 고개가 저어졌지만요. 남편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 아빠의 모습에 저도 기쁠 수밖에 없었네요. 저는 작게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었고요. 틈 나는 대로 번역 아르바이트도 했답니다. 카페를 처음 시작하는 것엔 장사에 일가견이 있으신 고모의 도움을 크게 받았었네요. 규모가 아담한 곳이었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장사가 잘 돼서 3개월이 지나자 단골들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쁜 시간에 저 혼자서 도저히 감당 못할 정도가 됐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모집을 하게 됐었고 사람을 쓰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서 책임감도 더 생겼답니다. 그러느라 제가 좀 바빴어요. 저는 워낙 제 생활의 영역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니까요. 남편의 일은 남편의 일, 제 일은 제 일로 나눠서 살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내조를 제대로 못하고 만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여자들끼리의 모임이 있었거든요. 같은 회사를 다니는 남편을 둔 아내들끼리 친목을 다지며 지내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전에 얼핏 새언니를 통해서 듣기는 했었어요. 그런 문화가 있는 모양이던데 전 바빠서 안 꼈어요. 계속 그랬더니 왜 얼굴 안 비추냐는 압박이 들어왔지만 무시했었고요. 어차피 오빠는 누구인지 곧 밝혔었기에 새언니는 쭉 그런 게 있다는 것 따위도 망각하고 계속 지냈다는 후문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실을 그저 알고만 있다가 남편이 입사를 하고 나서 실제로 아내들끼리 모이자는 연락을 받고 나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에 전혀 낯을 가리는 성격도 아니어서 모임에 참석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제가 바빴어요. 카페 일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번역 아르바이트에 집중을 못하고 있었던 마당인데 이런 저를 호출하는 것에 아무런 감흥도 안 생겼습니다. 돈 버느라 바빠서 시간을 못 내겠다고 답장을 보냈었죠. 연락을 돌리는 역할은 주로 석 과장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맡았어요. 그분이 단체 카톡방에서도 항상 주도적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하지만 실제로 대장은 따로 있었죠. 바로 김 부장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단체 카톡방에 별 시답지 않은 사진을 올려도 모두가 앞다투어 빠르게 리액션을 해줬어요. 그분은 항상 우아한 말투를 구사하셨고요. 여왕님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내들 모임 그것은 또 다른 권력의 판이었고 철저한 계급의 장이었어요. 각자 남편의 직급에 따라서 아내들의 계급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의 직급은 대리였어요. 게다가 입사한 지 오래도 아니었죠. 전 아내들 모임에서 계급이 최하위에 속했습니다. 그런 주제에 제가 모임에 비협조적으로 굴었던 거예요. 일 때문에 바빠서 그렇단 핑계를 3번 댔더니 어느 날 김 부장님 아내분께서 단체 카톡방에 절 겨냥해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바쁘면 그럴 수도 있죠. 형편이 뿌듯하면 원래 상하 좌우 그 어느 쪽도 못 살피고 살더라고. 그러자 다들 맞는 말씀이라면서 동조를 했고요. 절 깎아내리는 소리였지만 전 전혀 타격을 입지 않았고요. 단지 오류를 지적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뿌듯이 아니라 빠듯인데 잘못 쓰신 것 같아요. 그러자 아내들의 모임 단체 카톡방이 싸늘하게 식는 기운이 휴대폰 화면 너머로 느껴지더군요. 침묵을 가르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오타가 났었네요. 한번 오타 난 걸 가지고 야박하시네. 센스 없게. 어려운 형편뿐만 아니라 마음의 크기도 그런가 봅니다. 이래서 없이 살면 힘들다고 하나 봐요. 이쯤에서 그냥 넘어갈까도 싶었는데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한 번이 아니라 저번에도 그렇게 쓰셨어요. 지금 보니까 당장 사흘 전 카톡에도 그렇게 쓰였었네요. 웃기시네. 사흘 전에 아예 이 카톡방에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사흘 전 날짜로 카톡 위로 올려서 확인하세요. 사흘 전에 우리 아무도 카톡 안 했어요. 어우 착각. 내가 다 부끄러워라. 민망해서 미쳐. 아닌데요. 사흘 전이 식당 예약 상의했던 그날이잖아요.
아, 혹시 사흘을 4일이라고 알고 계신 건가요? 사흘은 3일입니다. 나 미친다. 사흘이 왜 3일이에요? 애초에 사가 들어가니까 헷갈릴 일이 없지. 발음해보세요. 사흘이니까. 부장 와이프와 대리 와이프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 여기서 짠 드러나네. 사흘이 4일이라고요? 그럼 나흘은 며칠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렇게 답장을 보내자 그분은 이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단체 카톡방이 쥐죽은 듯이 조용했고요. 잠시 후 석 과장님 아내분께서 저에게 개인 카톡을 보내셨고 단체방에서 나가달라는 부탁을 해오셨어요. 그분이 지금 몹시 이 상황에 불편하고 불쾌해하신다는 이유였죠. 알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서 단체 톡방에서 나왔죠. 그리고 며칠 뒤 전 원하지도 않았건만 다시 아내들의 모임 단체 카톡방에 초대가 되었어요.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있었던 그 해프닝은 아무도 거론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분이 태연하게 환영한다고 하시길래 저도 인사드리고 잘 부탁드린다는 소리만 남겨놨었죠. 그런데 다시 저를 초대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아내들끼리 만나서 브런치를 먹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카페에서 점심 장사를 하기에도 바쁜데 브런치가 웬 말인가요? 게다가 날짜가 바로 이틀 뒤였어요.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다 결정을 해놓은 뒤에 저보고 필참을 하라고 그러는 분위기가 당혹스러웠습니다. 회사는 제 남편이 다니는데 대관절 제가 이게 무슨 짓인가 싶어서 웃음도 좀 나왔었네요. 각자 남편들이 멋지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시각에 아내들끼리 똘똘 뭉쳐서 응원의 에너지를 보내줘야 한다는 그런 황당한 글을 보고서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석 과장님 아내분이 쓰신 문장 아래에 김 부장님 아내인 그분이 옳다고 바로 답장을 보내자 다들 앞다퉈서 맞는 소리라며 동조를 해댔습니다. 이상한 현상이었어요. 아내들끼리 모이는 게 어떤 원리로 그 남편들에게 에너지가 간다는 것인가요? 이것은 앞만 봐도 김 부장님의 아내 되시는 그분이 여왕 노릇을 하며 이상한 문화를 즐기며 주도해 오신 것으로 밖엔 생각되지 않았고 그 오른팔인 석 과장님의 아내분께서 딸랑이 역할을 열과 성을 다해서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모두 들러리이자 착실한 시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였고요. 김 부장님이 워낙 회사에서 주요 인사이시고 잔뼈가 굵으신 분이니 게다가 그 아내분도 자주 본인의 친정 집안을 자랑해 오신 모양이었어요. 이러니 다른 모두가 굽신거렸던 것이죠. 웬만한 아내들은 다 혹시나 김 부장님 아내한테 잘못 보여서 자기 남편에게 해라도 갈까봐 그걸 걱정하는 느낌이었고요. 아무튼 저는 이런 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서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전에 그 사달을 내놓고서 제가 반성하는 기미도 없이 대놓고 불참을 선언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모양인지 분위기가 싸늘해졌고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다짜고짜 반말에 소리까지 지르시더군요. 이게 이렇게나 열받을 일인가 싶어서 전 기가 막혔네요. 너 미쳤니?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사회생활을 몰라서 네가 나대는구나. 야, 너 똑똑히 들어. 네가 지금 고작 대리 와이프 주제 나한테 개길 군번이 아니란다. 날 무시하는 것에도 정도가 있지. 이러다가 불쌍한 네 남편 앞길 마저 막히면 어떡할래? 저한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셨군요. 정 그러시다면 네 알겠습니다. 모임에 참석할게요. 그때 얼굴 뵙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무슨 사과문이나 미리 써오든가. 그분이 짜증스럽게 중얼거리더니 전화를 끊기 전엔 나지막이 쌍욕까지 뱉으셨어요. 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고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대화를 할 상대가 아닌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이딴 우스꽝스러운 모임 따윈 아예 없애버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만 혼자서 빠져나간다는 간단한 방법도 있었지만 그렇기엔 마음에도 없는 시녀 노릇을 해야 하는 다른 사람들이 걱정되더군요. 모임 당일 카페 일은 노련한 고모랑 사촌 언니가 와주어서 제 공백을 채워주기로 했고요. 전 비장하게 장소로 향했습니다. 혼자는 아니었고 누군가와 함께였어요. 도착을 했더니 이미 다들 모여서 자리에 앉아서 한창 식사를 하고 있던 중이더라고요.
그때 눈치챘죠. 저한테만 시간을 늦게 알려주고 다들 일찍 모였다는 것을요. 상석에 앉아서 웃고 있던 김 부장님의 아내, 그분이 절 발견하고서 가증스레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요? 모임에 처음 참석을 해봐서 공지 시간보다 기본 1시간씩 일찍 와야 한다는 규칙 몰랐구나. 우린 이미 거의 다 먹었는데 어떡하죠? 괜찮아요. 어차피 점심은 따로 나가서 먹을 생각이었거든요. 인사차 들른 거예요. 전 담담하게 대답했고 저보다 느릿하게 걸음하며 따라오신 아빠가 그제서야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머, 혹시 회장님... 어머나, 회장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다들 깜짝 놀란 가운데 그분이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며 인사를 하시더군요. 역시 빨랐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얼른 일어나서 바쁘게 저희 아빠를 향해 인사를 보내왔고요. 그러고 나니까 의문이 든 모양이었어요. 회사의 회장님이 어째서 갑자기 나타난 것도 황당하고 신기한데 저와 함께 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됐을 테니까요. 제가 웃으면서 아빠의 팔짱을 끼자 모두가 경악에 차서 입을 벌렸습니다.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게 아주 생소하네요. 오늘따라야고 모처럼 따로 점심을 먹을까 하다가 꼭 들러야 할 곳이 있다길래 같이 와봤는데 아유, 다들 침묵이 활발합니다. 저기 회장님 방금 딸아이라고 하셨나요? 아, 예, 여기가 내 딸이에요. 우리 집 귀염둥이 막내. 네? 딸이요? 회장님의 딸? 김 부장님의 아내 되시는 그분께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표정이 되시더니 충격이 크셨는지 비틀거리셨어요. 다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제 눈치를 보기에 바빴습니다. 우리 김정만 부장이 10년 전인가 그때 나하고 둘이 해외 출장도 다녀왔었는데 그때도 지금도 한결같이 일에 치여서 바쁘게 사는 분이죠. 다른 생각할 틈도 없어 보이는 분이라 우리 회사에 이런 인재가 있다는 걸 항상 속으로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우리 김정만 부장 같은 사람이면 필히 부창부수하며 가정을 잘 이끌 거라고 예상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전혀 아니었군요. 이거 참 인간적인 실망감이 듭니다. 아빠의 목소리는 온화했고 인매도 얼핏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그 순간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 그 카리스마가 아빠에게서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딸인 저도 내심 속으로 신기해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나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들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분 말이에요. 추태를 보여서 죄송합니다.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네요. 쥐구멍이라도 빨리 찾아서 숨고 싶으신 모양인지 양쪽 귀가 완전히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연신 저와 아빠를 향해 고개를 숙이셨어요. 전 이만하면 됐다는 눈빛을 아빠에게 보냈고 저희 부녀는 발걸음도 가볍게 돌아섰죠. 저희 두 사람 뒤로 정중한 인사들이 따라 붙었고요. 제 휴대폰엔 사과 인사가 빗발쳤고요. 그분의 사과문은 너무 구구절절해서 차마 눈물 없인 못 볼 정도였답니다. 부디 김 부장님에게만은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이 무척이나 진심이신 듯 했고요. 전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그놈의 이상한 계급놀이나 그만하시고 쓸데없는 아내 모임도 없앴으면 좋겠다고 담담하게 말씀을 드렸죠.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들 따른 모양새였던 것이 문제라고 전 보았습니다. 희한했던 아내들의 모임은 그래서 없어졌고요. 모두 속이 시원해 하셨죠. 특히나 자기 아내들이 그 모임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오롯이 또 감당해야만 했던 남자들이 조용히 환호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들 제 남편에게 한 번씩 와서 덕분에 살았다는 감상을 전했다고 해요. 모두가 제 남편이 회장님의 사위라는 걸 알게 됐지만 워낙 제 남편이 능력도 좋고 성격도 유들유들하고 처신을 잘 하니까요. 그 후로도 변함없는 남편의 모습에 모두가 한 번 더 좋은 평가를 내렸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탄탄하게 입지를 다지며 받쳐주니까 저희 오빠도 무척이나 든든해했고요. 그 모습을 아빠가 흐뭇하게 여기셨음은 말할 것도 없네요.
전 그때 개업했던 카페를 한 4년 동안 운영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행 칼럼을 쓰는 일을 하면서 지내는 중이에요. 다들 저보고 종잡을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전 그걸 칭찬으로 받아들이렵니다. 전 제 인생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거든요. 여러분은 스스로의 인생 만족도를 몇 점으로 평가하시나요? 그럼 제 얘긴 여기서 줄일게요. 안녕하세요. 전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아직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는 새댁입니다. 한참 알콩달콩해야 할 새댁이 무슨 일로 사연까지 보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저도 이 상황이 너무 난감해요. 결혼하고 난 뒤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와중에 자꾸만 저의 결혼 생활에 똥물을 튀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예요. 내가 결혼을 괜히 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절 힘들게 했답니다. 어떨 땐 이렇게 살다가 정말 이혼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와 남편은 회사 동료 소개로 만나 1년 딱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남편은 직장도 좋고 성격도 좋아요. 회사에서도 워낙 일 잘하기로 유명해서 동기 중에서 가장 먼저 승진했다고 소개팅을 주선했던 친구가 입이 마르게 칭찬을 했죠. 하지만 한 가지 제가 간과하고 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효자예요. 요즘 세상에 남편이 효자라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저희 남편은 효자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여동생 바보이기까지 해요. 남편에게 8살 어린 여동생이 있거든요. 남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태어난 동생이다 보니 남편은 동생을 애지중지했답니다. 연애할 땐 사실 신우가 어리든지 말든지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물론 남편이 평소에도 신우의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동생과 친하구나, 자상한 오빠다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리고 사실 남편에게 동생이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땐 기분이 좋기도 했어요. 제가 형제가 없다 보니 결혼과 동시에 어린 동생이 생기면 재밌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동생도 동생 나름이지 시누인 저와 가까워질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친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절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심지어 절 오빠 여자친구가 아니라 마치 경쟁자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시댁에 인사 가기 전에 남편이 절 동생에게 먼저 소개해주고 싶다고 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밖에서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시누이가 다니는 대학교 앞으로 저와 남편이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절 처음 보자마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괜한 신경전을 했어요. 제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더니 저더러 뒷좌석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뒷좌석에 앉으면 멀미를 좀 해서 그러는데 언니가 뒤에 가서 좀 앉으시면 안 돼요? 제가 조수석에 앉아야 멀미를 안 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속도 안 좋고 조수석이 좋아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잠시 뒤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싶더군요. 신우이가 뒷좌석에 앉은 저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남편하고만 대화를 하려고 한다는 걸 금방 느꼈습니다. 신우인 자꾸만 절 전혀 모르고 남편과 신우이만 아는 얘기를 꺼내면서 둘이서만 시시덕거렸어요. 남편이 뒤에 앉은 제가 신경 쓰여서 저에게 말을 걸려고만 하면 신우인 일부러 말을 딱딱 끊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어깨에 기대서 애교를 부리면서요. 저도 익히 남편에게 들어 신우이와 남편의 사이가 남다르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 가고 저와 신우이만 남았는데 신우이가 갑자기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러더니 절 위아래로 훑었어요. 전 기분이 상하는데도 애써 웃으며 왜 그러냐고 물었죠.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냐고요. 그러자 신우이가 피식 웃으면서 한다는 말이 기가 막히더군요. 전에 만났던 언니는 키도 작고 아담하니 귀여웠는데 언니는 키도 너무 크고 피부도 까무잡잡한 게 영 오빠랑 안 어울리네요. 순간 전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저에게 하는 말이 맞나 싶어서요. 전 너무 당황해서 말문이 턱하고 막히고 말았죠. 제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남편의 전 여자친구 얘기까지 꺼내면서 대놓고 저와 비교하는 건 기분이 상했습니다.
오빠가 원래 예전부터 저처럼 작고 하얀 여자가 이상형이었거든요. 갑자기 왜 여자 보는 눈이 바뀌었을까? 혹시 언니 집에 돈 많아요? 신우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곤 해도 성인이에요. 20살을 훌쩍 넘긴 성인이 어떻게 하면 저런 개념 없는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전 이대로 순순히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곧 가족이 될 사이인데 만만하게 보일 수는 없었죠. 여동생한테 자기 여자 취향 솔직하게 말하는 오빠가 몇이나 되겠어요. 더군다나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동생한테 내가 특별히 예비 아가씨한테만 얘기해 주는 건데 오빠가 나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서 몇 달을 쫓아다닌 거예요. 전 사실 처음에 그냥 그랬거든요. 저는 애써 말을 돌려 신우이를 한 방 먹였습니다. 좀 얄미워서요. 그랬더니 신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지더군요. 고작 1년 만나놓고 언니가 오빠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요? 지금이야 둘이 좋아서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겠지만 우리 오빠 워낙 나르면 끔찍해서 내가 언니 싫다고 하면 결혼도 안 할걸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잘해요. 나한테 못하면 오빠한테 다 잃을 거니까. 어머, 이제 보니까 우리 아가씨 오빠가 갑자기 장가 간다고 해서 되게 서운한가 봐요.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오빠한테도 잘하고 우리 귀여운 아가씨한테도 잘할게요. 엘사 웃으며 받아쳤지만 사실 그날 신우이를 만나고 나서 전 당황했어요. 이건 뭐 대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보다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오빠가 장가 가는 게 아쉽고 서운해도 그렇지 어쩜 세연이 될 사람한테 저러나 싶었어요. 신우이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식사 자리가 끝나고 시간이 늦어 남편이 절 집에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신우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배를 부여잡더니 빨리 집에 가자고 남편을 조르더군요. 나 배도 너무 아프고 너무 피곤해. 언니까지 데려다 주고 돌아서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언니는 배도 안 고프고 건강하니까 혼자서 집에 갈 수 있죠? 남편의 어깨에 착 붙어서 배도 아프고 피곤하다면서 징징거리는데 딱 봐도 꾀병이더군요. 저는 애써 표정을 가다듬으며 남편에게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전 그냥 택시 타고 간다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전 마음이 쉽사리 가라앉질 않았어요. 남편의 팔짱을 끼고 유유히 사라지던 신우이의 표정과 모습이 떠나질 않아서요. 남편의 어린 여동생에게 화가 나고 질투심이 생긴다는 게 저도 어이가 없었지만 신우이의 태도는 제가 충분히 기분 상할 만했어요. 전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식사 자리에서 신우이가 저에게 무례하게 군 것에 대해 하소연했습니다. 저더러 남편 이상형이 아니네 만에 했던 말부터 헤어질 때 배 아프다고 한 것도 꾀병 같다고요. 그런데 제 하소연에 돌아온 남편의 말에 전 순간 당황했어요. 남편은 신우가 제게 무례하게 굴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진이가 워낙 유난해. 전에도 내 여자친구들만 만나면 그랬어. 자기한테 미리 말하려다가 그러면 자기가 괜히 더 긴장하고 나올 것 같아서 얘기 안 한 거야. 자기 기분 상했으면 미안해. 전 어안이 벙벙했어요. 남편의 여자친구를 볼 때마다 신우가 저랬다네요. 시스터 컴플렉스니 브라더 컴플렉스니 말로만 들어봤지 실제로는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으니 적잖이 당황스럽더군요. 미진이한텐 내가 오빠이기 전에 부모고 친구였어. 어려서 부모님이 바쁘셔서 내가 미진이 기저귀 갈아주고 업어주며 키웠거든. 중고등학교 땐 수업 끝나는 대로 집에 가서 미진이 밥 차려주기 바빴고 그랬던 오빠가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니까 미진이가 셈이 좀 나나 봐. 자기가 좀 이해해줘. 남편은 신우에 대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시부모님이 남편과 늦둥이인 신우이를 키우기 위해 돈을 버느라 하루 종일 장사를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신우이를 키우다시피 한 거죠. 그랬으니 신우이도 부모님보다 남편을 더 많이 의지했던 겁니다. 사실 남편에게 막연하게 얘기를 들었을 땐 남편도 신우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집마다 상황이 다 다른 거고 앞으로 가족이 될 사람인데 제가 더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죠. 전 마음을 잡고 신우이와 더 가까워지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신우이와 남편 사이가 좋은 만큼 저도 신우이와 잘 지내다 보면 자연스레 가족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요. 신우인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개념이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에 불쑥 제 앞에 튀어나왔죠. 결혼식장을 보러 다닐 때도 신부 화장이나 드레스를 보러 다닐 때도 툭하면 남편을 따라 나왔습니다. 그날도 결혼식 메이크업을 상담하러 갔는데 신우이가 굳이 따라왔더군요. 남편은 당황한 저에게 애써 변명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결혼한다니까 미진이가 궁금한 게 많은가 봐. 이것저것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나왔어. 결혼하기 전에 자기도 미진이랑 더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100번 양보해서 신우이가 따라온 것까진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굳이 또 따라와선 상담해주는 실장님에게 안 해도 될 말을 하더군요. 우리 오빤 워낙 동안이라 괜찮은데 세연인 주름이 많아 그런가? 나이보다 훨씬 들어 보이는 얼굴이라 걱정이네요. 실장님, 우리 세연이 무조건 어려 보이게 해주세요. 이러다가 결혼식 날 하객들이 신부가 연상이냐고들 물어보면 어떡해요? 사람들 앞에 두고 노안이네 뭐네 하면서 멋대로 떠드는데 저도 모르게 기분이 상해서 도저히 표정 관리가 되질 않더군요. 아가씨도 참 제가 무슨 주름이 있다고 그래요. 저 지금도 화장 안 하고 나가면 학생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모르게 욱해서 정색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신우이가 소리까지 내면서 크게 웃더라고요. 기가 차다는 듯이요. 새언니, 뭘 그렇게 정색하고 그래요?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맞아요. 언니 얼굴에 주름 하나도 없어요. 저보다 더 어려 보여요. 됐어요? 신우이는 생각보다 고단수였습니다. 아주 대놓고 절 가지고 놀더라고요. 순간 저는 금방이라도 얼굴이 터질 것처럼 빨개졌네요. 남편이 상담하러 와서 괜한 소리를 한다고 신우이를 말리지 않았으면 전 거기서 참지 못하고 화를 냈을지도 몰라요. 지금 나 가지고 장난하는 거냐고요. 그날 이후로도 신우인 종종 제 앞에서 깐족거렸습니다. 드레스를 보러 갈 때도 따라와서는 제 몸매나 피부색을 가지고 멋대로 훈수질을 해대며 드레스가 안 어울리네, 나이 들어 보이네, 결혼식까지 5kg는 빼야겠네 등등 막말을 해댔죠. 그러면서 자기가 입으면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니 정말 제가 입고 입던 드레스를 뺏어서 자기가 입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봐, 역시 이럴 줄 알았어. 키만큼은 뭐래요? 역시 신부는 어리고 봐야 한다니까. 오빠랑 나란히 서 있으니까 언니보단 내가 오빠랑 더 잘 어울리죠? 우리 미진이 드레스도 잘 어울리네 진짜. 이제 시집가도 되겠어. 그지 자기야? 우리 미진이 예쁘지? 제가 속이 좁은 걸까요? 전 도저히 저 남매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우이도 남편도 어떻게 제 앞에서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어서 애써 어색하게 웃어버리고 말았죠. 남편이고 신우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마다 제가 일일이 한 소리 할 수 없는 게 신우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또 실실 웃으면서 남편의 귀에다 대고 제가 키가 크고 몸매가 좋다는 둥 이목구비가 뚜렷하다는 둥 금세 비행기를 태워버리니 할 말이 없었죠. 신우인 절 가지고 놀면서 쥐락펴락했습니다. 도저히 제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남편은 그런 신우가 귀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니 거기다 대고 제가 신우의 험담을 늘어놓을 수는 없었죠. 신우인 보면 볼수록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 저와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저에게 막말만 해댄 게 아니에요. 뭘 그렇게 자꾸만 사달라고 조르는지 신우의 눈엔 저나 남편이 물주나 호구로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와 남편이 예물을 살 때도 따라와서 자기도 사달라며 어느새 반지며 팔찌며 골라서 함께 계산까지 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매번 만날 때마다 고가의 음식점을 찾아와서 저희에게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듣기엔 신우이가 밥 사달라고 하면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좀 사줄 수도 있지 쪼잔하게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몇 푼이 아니었어요. 저와 남편 기념일 날에도 한번 가본 적 없는 고급 호텔 뷔페나 코스 요리가 나오는 식당까지 멋대로 예약해뒀습니다. 셋이 가서 40~50만 원이 훌쩍 넘는 비용이었죠. 처음에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는데 그게 반복되니 저도 기분이 상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신우이가 하는 짓이 얄밉고 거슬렸어요.
그래서 전 은근슬쩍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동생이 예뻐서 뭐든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가 보기엔 좀 과한 것 같다고요. 설마 결혼하고도 시누이에게 그렇게 뭐든 퍼줄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만약 결혼하고도 계속 이러면 전 좀 힘들 것 같다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남편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나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무 오냐오냐해서 미진이가 좀 버릇이 없기는 해. 하지만 나도 결혼하고 내 가족이 생기면 지금처럼은 못하지. 미진이도 이해할 거야. 남편은 자신이 결혼하고 가정이 생기면 시누이도 이해할 거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어요. 남편이야 결혼하게 되면 사는 집도 달라지고 사는 사람도 달라지지만 시누인 자기가 살던 집에서 남편만 나가게 되는 거니 남편이 전과 다르게 행동하면 서운해할 게 뻔했죠. 제가 시누이 때문에 소름이 돋았던 일이 있었어요. 신혼집을 계약하러 갔을 때였는데 시누이가 아예 우리 집 작은 방을 자기 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오빠, 난 이 방이 아늑한 게 마음에 들어. 이 방은 앞으로 내 방으로 할게. 언니, 이 방은 내가 자주 와서 쓸 거니까 다른 짐은 채우지 말아요. 오빠, 나 이 방에 침대랑 책상 하나만 사줘. 가끔 와서 공부도 하고 잠도 자고 가게. 아가씨는 참 농담도 잘해요. 이 방은 제가 따로 서재 만들려고 벽지랑 바닥 타일까지 이미 다 골라놨어요. 시누이의 반응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표정 관리가 잘 되질 않았지만 전 애써 웃으며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툭 치시더군요. 새아가, 미진이 제 농담 아니야. 원래 어릴 때부터 오빠 장가가면 자기도 따라간다고 했어. 앞으로 우리 미진이 잘 부탁해. 시어머님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깔깔 웃으면서 저더러 잘 부탁한다고 말을 하는데 전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저와 남편은 당연히 시누이가 농담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오빠 신혼집에 자기 방을 만들어 놓고 멋대로 드나드는 시누인 세상 어디에도 없을 테니까요. 그러던 중 제가 여우 같은 시누이에게만 신경 쓰느라 간과하고 있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요. 만약 결혼 전에 시어머니에 대해 알았더라면 진심으로 남편과의 결혼을 진지하게 한 번 더 고민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시어머니도 시누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시누이가 도대체 왜 저 모양인가 궁금했었는데 그게 다 시어머니를 보고 배운 거더군요. 개념 없기로 따지자면 시어머니도 빠지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전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정말 손 하나 까딱할 힘이 하나도 없어서 밥이고 뭐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누워서 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신혼집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고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남편은 야근이라 늦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누가 들어온 건가 싶어 전 시겁했죠. 그런데 이건 웬걸? 거실 소파에 벌러덩 누워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얼마나 자연스럽게 누워있는지 정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 집이 시어머니와 시누이 집인 줄 알겠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전 머리가 지끈 아팠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지 며느리가 사는 집에 연락도 없이 이렇게 불쑥 나타나는 건 도대체 무슨 예의인가 싶었죠. 더군다나 주말에 집에 친구들이 오기로 해서 집에 사둔 음식들이 있었는데 시누이가 멋대로 꺼내서 먹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아가씨,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전 연락도 없이 오셨길래 무슨 일로 우리 집에 오신 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시어머니는 제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저를 휙 쏘아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으시더군요. 시어머니를 오랜만에 봤으면 잘 지내셨냐, 식사는 잘 하셨냐를 먼저 물어야지. 넌 어떻게 배워먹은 애가 시어머니한테 다짜고짜 왜 왔냐고 물어보는 거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오셨길래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해서요. 전 제 말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 집이든 딸네 집이든 평일 이 늦은 시간에 남의 집에 올 땐 아무리 부모라도 당연히 연락하고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상식적인 걸 모르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너야말로 도대체 지금이 몇 시니? 네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이렇게 늦게까지 밖에 있다 집에 들어온다니? 이래서 네 남편 밥이나 제대로 챙기겠어? 언니가 오빠처럼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회사에 충성을 다해요?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여자가 결혼했으면 남편부터 챙겨야죠. 냉장고에 배달 음식밖에 없고 주방엔 설거지도 안 해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하던데요?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얄밉다더니 딱 그 꼴이었어요. 신우인 멋대로 주방에 들어가 냉장고를 뒤지더니 냄새가 난다는 둥 설거지도 안 하고 출근을 했다는 둥 하며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저도 듣다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어서 참다가 결국은 한 소리를 했어요. 오늘은 진우 씨가 설거지랑 집안일 담당인데 아침에 깜빡하고 안 하고 갔나 봐요. 오늘 야근이라니까 이따 오면 하라고 할게요. 평소 같으면 설거지든 냉장고 정리든 제가 후다닥 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태도가 짜증이 나서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예상대로 시어머니의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뭐야? 새아기 너 지금까지 내 아들한테 설거지니 냉장고 정리하는 집안일까지 시킨 거야? 넌 도대체 뭐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진우 씨 담당이라고요. 둘이 같이 사는 집인데 당연히 둘이 번갈아 가면서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하죠. 진우 씨는 어릴 적부터 집안일을 해봐서 그런지 저보다 훨씬 더 잘하던데요? 진심이었습니다. 저도 여기저기서 눈칫밥 먹고 크느라 집안일을 안 하고 큰 건 아니지만 남편은 어려서부터 시누이를 돌봐서인지 저보다 음식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해요. 엄마, 새언니가 엄마가 오빠 어릴 때부터 집안일 시켰다고 면박 주는 것 같은데? 언니는 어쩜 그렇게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또박또박 한마디를 안 줘요? 그만 대들고 빨리 가서 밥이나 차려요. 나 배고파. 어머, 우리 딸 배고파? 새아기 너 뭐하고 있어? 시누이가 배고프다는데 빨리 가서 밥상 차려오지 않고. 마음 같아선 밥상이고 뭐고 내 집에서 썩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시댁 식구들인데 밥 시간대 온 가족들을 밥도 안 차려주고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전 급한 대로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을 꺼내 상을 차렸죠. 상에 올린 음식들은 대부분 친정엄마가 해다 주신 반찬이었습니다. 남편이 친정에 갈 때마다 엄마 반찬을 잘 먹어서 엄마가 자주 반찬을 해다 주셨거든요. 전 다행이다 싶었어요. 엄마가 해주신 반찬도 없었으면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또 괜한 꼬투리를 잡혔을 테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나 시누이는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었어요. 친정엄마가 해주신 반찬이며 음식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마구 퍼먹어서 빈 접시들만 남았는데도 그 앞에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사돈이 가만 보면 간이 너무 짜. 우리 아들 짜게 먹으면 안 되는데 새아기 네가 사돈한테 간 좀 제대로 보시라고 해라. 사위 먹는 반찬에 무슨 소금을 이렇게 뿌려댔대. 거기다가 혼자 사는 할머니가 무슨 손이 이렇게 크다니. 너희 둘이 사는데 이건 너무 많겠다. 음식 버리면 벌 받으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장조림이랑 겉절이는 좀 싸라. 엄마, 냉장고에 배랑 사과도 있던데 그것도 좀 싸가자. 친정엄마 음식 가지고 타박을 할 땐 언제고 어느새 냉장고에 있는 과일이랑 반찬들은 다 봤는지 냉장고에 남은 반찬들이랑 과일까지 싸달라더군요. 전 황당하면서도 빨리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내고 싶어서 대충 반찬과 과일을 싸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건 그 이후에도 자꾸만 우리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항상 연락도 없이 불쑥 아무 때나 나타나서 밥을 차려라, 집골이 이게 뭐냐 하시면서 시집살이를 하셨죠. 그럴 때마다 시누이를 항상 대동하고 오셔서는 둘이 똑같이 굴었어요. 그럴 때마다 전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말 안 통하는 시어머니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앞으로 저 여우 같은 시누이까지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답이 없었거든요. 남편에게도 말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인 기가 막히게 남편이 없을 때만 집에 왔기 때문에 남편은 실제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만행을 보지 못했어요.
남편도 막연하게 제 말만 듣는 거라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와 친해지고 싶어서 오는 건데 왜 그렇게 싫어하냐고 오히려 절 이해하지 못했죠. 자기도 알잖아,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많이 외로워하셔서 나랑 미진이가 엄마 많이 챙기는 거. 엄마 딴은 자기랑 더 딸처럼 지내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좀 이해해줘. 우리 엄마는 나 초등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런데도 지금까지 나한테나 자기한테나 한 번도 이래라 저래라 귀찮게 하신 적 없잖아. 거기다가 아가씨까지 매번 따라와서 옆에서 깐족거리는데 듣다 보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니까? 장모님이 우리 생각해서 잘해주시는 거 나도 잘 알지. 우리 엄만 장모님이랑 달라. 마음도 약하고 여려. 미진이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우리 식구들 때문에 힘들겠지만 내가 그만큼 자기랑 장모님께 잘할게. 미안해 여보. 남편을 항상 제 하소연에 조금만 이해해달라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 식구들이 좀 예민하고 특이하다는 걸 본인도 안다면서요. 제 투정에 남편이 그렇게 얘기할 때면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에게 참 잘했어요. 친정엄마에게뿐만 아니라 저희 외가 친척들에게까지 잘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전 고아나 다름없이 컸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진 빚이 많아 어머닌 그 빚을 갚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이 지방 여기저기 돈을 벌러 다니시느라 절 키울 수가 없어서 외할머니 댁에 맡기셨거든요. 당시에 외할머니 연세가 많다 보니 사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외삼촌이 절 키워주신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삼촌이 아침이면 깨워서 밥을 챙겨 먹이고 학교에도 데려다 주셨거든요. 제가 하교하고 돌아오면 숙제도 봐주고 저녁도 챙겨주고요. 그러다가 삼촌이 장가가고 나선 한동안 못 봤었는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선 다시 삼촌 댁으로 갔어요. 사실 바로 삼촌 댁으로 간 건 아니에요. 처음엔 여러 이모 댁을 전전했는데 이모들이 절 구박하고 눈칫밥 먹인다는 소리를 어디서 듣고는 삼촌이 절 데리러 왔어요. 그 이후로 엄마가 데리러 올 때까지 절 삼촌이 걷어서 몇 년을 더 키워주셨죠. 삼촌은 저에게 그렇게 잘 해주시고도 미안해하세요. 전 당시에 삼촌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절 데려가 주신 거에 대해 고맙기만 한데 삼촌은 본인이 자식이 생기고 나서 제가 눈치를 보며 나갔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전혀 아닌데 말이죠. 어찌됐든 그 어린 날의 추억으로 아직도 삼촌과 숙모는 왕래하면서 지냅니다. 명절에도 친정에서 다 같이 보내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도 자연스레 가까워져서 남편은 삼촌이나 저희 이모들에게도 잘해요. 제가 힘들 때 도와주신 분들이니 자신과도 가족이라면서 명절이면 선물도 보내고 만나면 식사 대접도 하곤 하죠. 그런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저도 남편 가족들과 좋게 지내려고 했어요. 남편 말대로 몇 년 전에 시아버지가 갑작스레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셨다는 걸 저도 들어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시어머니가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남편이 회사에 나가는 것조차 불안해하셨는데요. 그래서 학교 근처에서 하숙하던 시누이가 본가로 다시 들어온 거죠. 시어머니 곁에 있겠다고요. 물론 시댁 식구들끼리 사이가 좋은 건 저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기들끼리 얘기지 저에게 대하는 방식은 전혀 달랐어요. 절 새로운 가족으로 생각한다기보단 자기들 집에 일해주러 온 식모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락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집에 들이닥쳐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밥해라 청소해라 잔소리하고 시누인 올 때마다 제 옷이며 가방, 액세서리를 멋대로 달라고 졸라대도 넘어갔습니다. 어쩔 땐 말도 안 하고 옷을 가지고 가버린 적도 있었거든요. 한 번은 연락도 없이 나타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불편해서 제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가지고 시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제게 전화해서 막말을 퍼붓습니다. 새아기 너 우리 오는 거 싫어서 비밀번호 바꿨니? 어차피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면 그까지 비밀번호 다 말해주겠지만 네가 하는 꼴이 너무 건방져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내 아들 집에 내가 가겠다는데 네가 뭔데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바꿔? 이게 아주 멀쩡한 모자지간 떼어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시어머니는 쉬지도 않고 자기 말만 퍼붓어요. 제가 끼어들 틈도 없이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소리가 들릴 것 같아 전 사무실을 나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차분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어머니, 화내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그 집이 진우 씨 집이기도 하지만 저도 같이 사는 집이잖아요? 오실 땐 연락을 주고 오셔야 저도 준비를 해놓죠. 갑자기 불쑥 오시는 거 며느리로선 당황스럽고 불편해요. 물론 시어머니 입장에선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상하실 거라는 거 정도는 압니다. 야속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와 시누인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좋게 좋게 넘어가고 이해해주다간 정도를 지나치게 뻔했어요. 너 지금 그 집 구할 때 네가 돈 좀 더 냈다고 생색내는 거니? 공동명의라도 네 지분이 더 많다고 나더러 오지 말라는 거냐고? 보아하니 매번 갈 때마다 냉장고에 사돈이 해준단 반찬 차고 넘치던데 너희 엄마 매일 드나드시면서 시어머니 나는 오지 말라는 거냐? 어머니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친정엄마 저희 집에 전혀 안 오세요. 제가 한 번씩 가서 반찬 가지고 오는 거라고요. 상식이 통하질 않으니 저도 욱하게 되더군요. 언성도 절로 높아지고요. 그게 그거지. 요즘 며느리들 다 자기 멋대로 굴고 시어머니라면 무조건 귀찮아한다는 거 익히 들어서 나도 다 안다만 남들 다 그래도 나는 내 며느리가 그러는 꼴은 절대 못 본다. 더군다나 네가 잘난 게 뭐가 있니? 내 아들보다 대학도 후져 직장도 후져 볼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훈계질이야? 어머니,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러세요?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으면 애초에 결혼 허락하지 말지 그러셨어요. 얼씨구, 얘 말하는 것 좀 봐. 이래서 가정교육을 잘 받아야 하는 건데 어려서 아버지 없이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면서 눈칫밥 먹으며 살았으니 뭘 배웠겠어. 시어머니는 그대로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 눈물이 울컥해서 도저히 사무실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순간 끓어오르는 제 감정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남편 말이 틀렸어요. 아무리 봐도 이건 가족으로서 저와 잘 지내고 싶어서라기보단 제가 미워서 내쫓으려고 하는 거로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전 남편을 붙잡고 퍼부었습니다.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요. 얘기하면 할수록 낮에 들었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져서 남편에게 말이 세게 나갔습니다. 나도 도저히 어머니랑 잘 못 지내겠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며느리 앞에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라는 게 있는 거지. 나도 사람인데 그런 취급 받으면선 못 살아. 제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쉰 남편은 그럼 저더러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묻더군요.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냐고요. 전 절대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단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었죠. 전 우선 당분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저에게 심한 말을 해서 감정이 상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든요. 아무렇지 않게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면서 웃으며 얘기 나눌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앞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정말 가족으로 지내려면 서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변해야 하고요. 그날 일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특히나 남편이 많이 변했어요. 남편도 저와 시어머니 사이를 가볍게 생각하다가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 느낀 게 있었나 봐요. 그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로 막말을 퍼부은 일에 대해 남편은 시어머니를 찾아가 화를 냈습니다. 애초에 불편하다고 연락 좀 하고 오시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어머니가 안 바뀌니까 우리가 비밀번호를 바꾼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사는 집 비밀번호 좀 바꿨다고 그렇게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퍼부으셔야 했어요. 당분간 어머니하고 미진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 도대체 제 와이프가 뭐라고 떠들었길래 우리 착한 아들이 이러는 거니? 새아기, 그게 곰인 줄 알았더니만 곰탈 쓴 여우였구나. 오빠, 우리가 뭘 어쨌다고 이래?
엄마는 새언니랑 딸처럼 지내고 싶어서 편하게 대한 거야. 새언니가 남의 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커서 그런지 가족 간의 정을 모르는 것 같은데? 나한테도 얼마나 쌀쌀맞게 구는데. 미진이 너 새언니한테 남의 집에서 눈칫밥 먹으며 컸다니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해? 설마 네 새언니 앞에서도 그런 소리 한 거야? 너 정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애였어? 남편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들은 적 없이 큰 시누이나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절 더 미워했습니다. 이 일이 전부 다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죠. 자기들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중간에서 이간질을 했다고 느꼈어요. 사실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면 시어머니나 시누이도 좀 느끼는 게 있겠지 싶었는데 전혀 아니더군요. 당분간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까지 말했는데도 남편이 시어머니나 시누이에게 오는 연락을 받지 않는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오는 전화를 안 받을 수는 없어서 올 때마다 받기는 했는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로 인해 아들과 사이가 틀어졌다면서 제 탓을 하며 말도 안 되는 화와 분노를 퍼부었습니다. 시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서 집 앞에 찾아왔길래 문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웬일로 저더러 미안하다고 애교를 부리면서 자고 가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시간도 늦었으니 하루 재우자길래 그렇게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시누이가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아끼던 패딩과 운동화도 함께 말이죠. 산지 일주일밖에 안 된 것들이었어요. 그제서야 알겠더군요. 사람은 절대 변하는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더는 실망할 것도 없다고 여기며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생각해봐야 저만 골치 아프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미안했는지 이제 시어머니나 시누이 연락도 받지 말라고 하더군요. 본인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요. 전 남편 말대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에게 여러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이 터졌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시어머니가 제가 다니는 직장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근무 중에 갑자기 사무실에 나타나선 제 이름을 크게 불렀어요. 전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를 끌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예 저를 망신 줄 생각으로 찾아왔는지 일부러 더 크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 아들하고 내 사이까지 나빠졌잖아. 어쩐지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었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내가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라도 결혼을 막았어야 했는데. 시어머니의 소란에 직원들이 복도로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전 너무 쪽팔려서 얼굴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제가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와서 이러세요. 이까짓 회사 잘리든지 말든지 내가 알게 뭐야. 너 때문에 지금 난 못된 시어머니로 낙인 찍혀서 아들 목소리도 못 듣고 있는데 너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어. 안 그러면 너네 집에 찾아가서 네 엄마한테 딸년 교육 이따위로 시켰다고 난리 칠 거니까. 정말 보면 볼수록 상종하고 싶지 않은 인간이었습니다. 어쩜 저 정도로 몰상식할 수가 있죠? 그날 보니 확실히 알겠더군요. 시어머니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대화가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자꾸 이러시니까 저나 진우 씨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조금만 너그럽게 봐주시면 저도 어머니나 아가씨한테 진작 잘했을 거라고요. 잘하기는 뭘 잘해. 내가 너 괘씸해서라도 내 아들이랑 어떻게든 떼어놓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시어머니는 회사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절 내쫓아 버리겠다며 악담을 퍼부으시곤 가버리셨어요. 그날 이후 전 회사에서 얼굴도 제대로 들고 다니지 못했어요. 정말 심각하게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까지 생각하고 있었죠. 그날 이후 저뿐만이 아니라 남편까지도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회사에서의 일을 들은 남편은 눈동자에 눈물이 가득 찰 정도로 속상해했어요. 저에게 미안해하는 건 물론이고요. 남편은 곧바로 시누이에게 연락해서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그런 짓까지 할 동안 너 뭐 하고 있었어? 내가 엄마 병원에 다시 모시고 갈 거니까 너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안 그러면 앞으로 용돈이고 뭐고 얄짤 없을 줄 알아.
엄마가 잘못한 걸 가지고 오빠는 왜 나더러 뭐라고 해? 나 버는 돈도 없는데 오빠가 용돈까지 안 주면 난 뭐 먹고 살아? 남편은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곤 어깨까지 떨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름 많이 힘들었나 봐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장으로 살면서 정신적으로 아파하는 시어머니와 아직 어리고 철딱선이 없는 시누이까지 챙기느라 많이 지쳤었나 봐요.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면서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돌보며 경제적으로도 많이 안정되면서 시어머니의 상태도 좋아졌답니다. 그래서 남편도 저와 결혼한 거였어요. 아들이 가정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 시어머니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시어머니나 시누이도 좋게 받아줄 줄 알았는데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으며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할 줄은 몰랐대요. 전 시어머니의 일로 힘들어하는 남편을 애써 위로했습니다. 저도 어쩌다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몇십 년 동안 남으로 살았던 사람들끼리 가족이 되는 일이니 당연히 우여곡절이 있는 거라 여기고 앞으로 함께 잘 해결해 보자고 했죠.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저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이해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을 했어요. 사실 남편이 결혼한 이후 시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남편이 결혼하고 얼마 뒤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직장을 옮겼거든요. 그 전부터 남편은 항상 직장을 옮기고 싶어 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무조건 대기업에 버티고 다녀야 한다고 해서 참고 다녔었죠. 하지만 워낙 좋은 기회가 생겨서 남편은 시어머니께는 비밀로 하고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승진을 한 거죠. 그것도 최연소 임원 승진이었습니다. 처음 남편이 지금의 직장으로 왔을 때 연봉도 높고 직급도 높아서 기존의 직원들 텃세가 조금 있었어요. 대기업에서 왔다고 뭐가 다르냐고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일하는 걸 보고 다들 남편을 인정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들어온 지 반년 만에 지난해 실적을 훌쩍 넘겼거든요. 다들 임원 승진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래저래 힘든 시기에 잘 해낸 남편이 전 존경스러웠습니다. 전 회사에 작은 답례품을 만들어 돌리고 떡도 돌렸어요. 그리고 남편을 위해 집으로 직원들을 초대했고요. 남편의 승진을 가볍게 축하하는 자리였죠. 그런데 그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몇 달 좀 잠잠하다 싶더니만 시어머니가 결국은 또 일을 냈어요. 하필이면 그날 시누이를 대동하고 남편이 평소에 좋아하던 갈비와 게장을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아무리 미워도 시어머니를 문전박대할 수는 없어서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회사 직원들이 와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행여나 또 실수하실까 봐서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글쎄 식사를 하던 직원들에게 남편의 승진 소식을 듣고는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내 아들이 이렇게 대단하다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너한테 내 아들은 과분해도 너무 과분해. 이럴 줄 알고 내가 이번 기회에 새로 며느리 구했다. 아들 네가 지금 당장 이혼해도 결혼하겠다고 줄 선 여자가 한 트럭이니까 지금 당장 인연이랑 이혼해. 저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정말 저런 소리를 하셨어요. 전 현기증이 날 정도로 충격을 받아서 비틀거렸죠. 그때 놀란 남편이 저에게 달려와 부축하고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래요? 정말 노망이라도 난 거예요? 아들, 엄마한테 노망이라니. 네가 지금은 저 여우한테 홀려서 몰라서 그러는데 너 분명 후회할 거야. 너처럼 잘난 애가 뭐가 모자라서 저런 모자란 애랑 살아. 그러니 애가 없을 때 지금이라도 이혼해. 시어머니는 말하는 내내 절 쏘아보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처럼 완벽한 남자가 도무지 왜 저처럼 덜 떨어진 애랑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제 어깨를 부축하고 있는 남편을 밀쳐내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모자라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제가 어디가 모자라단 거예요? 어머니, 그 잘난 아들이 다니는 회사, 어머니가 아시는 대기업 아니고 저희 삼촌이 하시는 회사거든요. 그 회사 사장이 바로 제 삼촌이고요.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대기업을 그만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으니 남편이 승진했다는 소리만 듣고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줄 알았던 거예요. 착각도 유분수지. 아무리 남편이 대기업 다녔다고 해도 그 큰 회사에서 어떻게 벌써 남편이 임원이 됐겠어요. 물론 삼촌이 운영하는 회사도 직원이 100명이 넘는 큰 회사예요. 제가 결혼한 이후 삼촌이 계속 남편에게 스카우트 제안을 했었어요. 삼촌 자식들은 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 없거든요. 남편만 생각이 있으면 삼촌은 회사를 남편에게 물려줄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보다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없으니 남편도 그 좋은 대기업도 그만두고 삼촌 회사로 이직을 한 거였어요. 그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정신이 나가서 헛소리를 한 겁니다. 뭐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왜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하는 회사를 들어가?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이 훨씬 더 자랑스러운가 보더군요. 그때였어요. 뒤늦게 남편을 축하하기 위해 온 삼촌이 시어머니를 뵙고 인사를 드렸죠. 그 전 상황을 모르는 삼촌은 시어머니를 보고 마냥 반가워서 명함을 건넸습니다. 삼촌이 건넨 명함을 보시고 놀란 시어머니가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말문이 턱 하고 막혀서 제대로 말도 못하더군요. 삼촌이 운영하는 회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회사니까요. 우리 수진이가 제가 업어 키운 조카다 보니 꼭 딸 같아서 조카 사위라도 꼭 제 사위 같아요. 저 이제 나이도 좀 있고 쉬고 싶어서 슬슬 회사를 맡아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우리 수진이랑 조카 사이가 도와준다고 하면 나야 너무 고맙죠. 어머, 회사를 맡긴다고 하시면 우리 아들이 회사 대표가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참 양심도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와 남편을 이혼시키고 다른 며느리 보겠다고 개거품을 물고 말하던 시어머니는 금세 태세 전환을 하고 어느새 저희 삼촌 손을 붙잡고 있었어요. 요즘은 다들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아들 기가 산다는데 우리 며느리가 아주 그냥 복덩이네요. 우리 새아가 앞으로도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콧소리까지 내면서 절 끌어안는데 전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건 삼촌이랑 직원들이 돌아가고 나서부터였어요. 우리 새아가 갈비랑 게장 좋아하지? 내가 넣어주려고 어제부터 고기 물 빼고 게장에 했다니까. 얼른 식기 전에 먹어봐. 그리고 내가 요즘 우울증이 도져서 제정신이 아니었나 보다. 나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다 말해. 알았지? 새언니, 삼촌 회사에 괜찮은 자리 있으면 나도 한 자리만 좀 해줘요.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얘는 김민지. 오빠랑 세연이 하는 일에 네가 왜 껴? 세연이 괜히 곤란하게 하지 말고 넌 빨리 가서 밥이나 퍼. 세연이 밥 먹게. 내가 밥을 왜 퍼? 엄마, 아무리 세연이네 삼촌이 오빠한테 회사 좀 물려준다고 했어도 그렇지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휙 변하는 게 너무 뻔뻔하지 않아? 뭐야? 인연이 어디서 엄마한테 뻔뻔하대. 너야말로 백수 주제에 집에서 펑펑 놀지만 말고 앞으로는 세연이 바쁜데 와서 청소도 좀 해주고 반찬도 좀 해다주고 그래. 시어머니는 꼭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지금까진 절 그렇게 무시하더니만 삼촌이 건넨 명함 한 장에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더군요.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며 민망해했어요. 시어머니에게도 이제 그만하시고 돌아가시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집에 돌아가면서도 저에게 먹고 싶은 건 없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연신 물으며 돌아가셨습니다. 그쯤 되니 이젠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귀엽게마저 보이더라고요. 그로부터 얼마 뒤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정신병원이요. 남편이 보기엔 시어머니의 우울증이 더 심각해진 것 같았나 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조울증 증상도 있는 것 같다고요. 의사 말이 시어머니가 다시 약을 드시긴 해야 한다더군요. 남편의 결혼이 시어머니의 우울증에 좋지 않았대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시어머니께서 혼자 됐다는 불안감에 힘들어할 때 당신 옆에서 남편처럼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었던 아들이 결혼을 통해 멀어졌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 없이 힘들었던 거죠. 그런 불안한 마음이 절 향한 적대심이나 공격으로 나왔을 수 있다네요. 생각보다 자식을 둔 부모 중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대요. 배우자 대신 자식에게 의지했던 부모 중에 나중에 손자나 손녀에게까지 질투심을 느끼는 경우까지 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제가 미워서 그랬다기보단 시어머니께서 아파서 저에게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이후 다행이었던 건 시어머니께서 약을 처방받아 먹으며 치료를 받으시고 나니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절 대하는 방식이 변한 게 삼촌과 일 덕분인지 치료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전보단 훨씬 지낼 만해요. 가끔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요. 문제는 신우입니다. 신우인 치료받으면 좋아질 수 있지만 신우이의 철없음은 약으로도 고쳐지지 않으니까요. 신우이는 지금도 종종 시어머니의 반찬 배달을 하러 와선 제 물건이며 옷을 말도 없이 가지고 가요. 남편은 취직하고 바빠지면 신우이도 저러다 말 거라고 하는데 전 거슬립니다. 신우이의 버릇을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조언 좀 해주세요. 그래도 전 요즘 지낼 만합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까지 고민할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많이 좋아지셨으니까요. 지금까지 저의 긴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엔 항상 화목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